네, 주간지 배틀 편집장 대 편집장 시작하겠습니다. 한겨레 21의 정은주 편집장 오늘도 변함없이 나오셨고요. 오늘은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운 시사인의 김연희 기자 대신 시사인의 김동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인 기자는 처음 저희 프로그램에 오셨는데 네.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시사인 경제팀에 일하고 있는 김동인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김현희 기자가 사실 개인 사정은 아니고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세미나 같죠? 네, 예. 컨퍼런스 담당이어서요. 맞아요. 예. 오늘은 제가 좀 대신하게 됐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다가 예. 김동희 기자는 딱 보니까 저는 스포츠 담당이신 줄 알았는데 경제 정말요? 담당이시네요. 네. 운동 잘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은주 편집장님? 그거 외모에 대한 평가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꼭 그럴까봐. 근데 그냥 딱 오는 느낌이 그랬어요. 뭔가 네, 운동 네. 잘하실 것 같은. 네, 외모에 대한 평가였다고 생각하신다면 죄송하고요. 이 코너가 어떤 코너인지는 김현희 기자에게 듣고 오셨죠? 네, 얘기 많이 들었고요. 예. 또 몇 번 직접 청취하기도 했으니까요. 오늘 그러셨어요?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겨레 21을 아주 강하게 공격해 주셨네요. 비판하시고. 아닙니다. 네. 네, 기대가 아주 큰데요. 정은주 편집장님하고는 두 분이 구면이신가요? 아니요, 처음 네, 뵀어요. 저도 오늘 처음 물론 바이라인은 제가 많이 봤지만 네, 예. 얼굴은 처음 뵀어요. 기사를 보셨을 때 어떠셨던가요? 최근에 뭐 쓰셨죠? 네,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겁니다. 이렇게 당황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상대를. 알겠습니다. 돌발 질문으로.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사인의 커버 스토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동남권 신공항 논란을 다루셨는데요. 네. 이게 거슬러 올라가자 보면 저 멀리 1980년대 노태우 정권까지 그렇죠? 네. 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 다 얘기는 못 하고요. 일단 표지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상당히 인상적인 표지입니다. 제가 살짝 여쭤보긴 했는데 이 비행기와 이 그 위치, 지형 지물 네.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 비행기 모형이 있는 자리고요. 네. 저 뒤로 보이는 마을이 부산시에서 지금 밀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위치입니다. 이 마을이 사실상 그렇게 되면은 이 활주로가 돼버리는 셈이 되는데요. 네. 이 마을 비롯해서 그 마을 뒤에 보이는 산까지 사실은 평평하게 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하. 저 위치가 사실 저 마을을 어떻게 보면은 조망하는 전망대 자리인데 저 네. 자리에 사실 이 지역민들이 오랫동안 신공항을 밀어붙였고 또 그런 모형을 지금 염원을 담아서 설치해 놨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합성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현장에서 그냥 그렇습니다. 찍으신 거예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백지화 했잖아요. 김해신공항 확장안이요. 네 그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이유 좀 짚어주시죠, 간단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2016년 6월달에 원래 김해 신공항 한마디로 활주로를 하나 덧붙여서 이 공항을 늘린다라는 안이 7.5조 원 정도 들어간다 해서 네. 원래는 이 안으로 통과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 2018년에 부울경 지자체장들이 모두 이제 현재 여당 지자체장으로 바뀌었었고요. 네. 그러면서 부울경에서 자체적으로 검증단을 꾸리고 이 검증단이 이거 안 되겠다. 절대 김해공항으로는 안 된다라는 검증 결과를 밝히자 이 곧바로 이 2019년에 이제 총리실에 검증위가 설치가 됩니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겁니다. 그 애초에 김해 신공항이 통과될 때는 앞뒤로 산이 있는데 이 산을 사실은 깎아내야지만 돼요. 그래야지 좀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물론 안 깎고 진행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깎으려면 그만큼 그 지자체장 그리고 다른 부산과 경남의 사실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게 법제처의 해석이었고요. 네. 그런데 해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네. 사실상 이것까지는 어쨌든 그러면 2016년의 결정을 그러면 다시 검토해보자라는 결정까지만 내린 거라고 까지만 봐야 내렸다. 네. 그 말씀은 어쨌든 김해 신공항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으니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네. 다시 원점을 가자는 건데 그런데 언론 보도도 그렇고 이 여당 측이라든지 또는 부울경 말씀하신 부산, 울산, 경남 쪽에서는 이것이 바로 가덕도 신공항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은 조금은 성급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뭔가 근거와 이유가 있죠.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 결과까지는 어쨌든 가덕도다 아니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죠? 예. 가덕도란 말이 워낙에 자연스럽게 나오다 보니까 이 지역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일단 가덕도 자체가 거론이 되는 이유를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부울경 지역, 특히 이 동남권 지역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요구했던 사안은 소음과 그리고
안정성에서 문제가 없는 해상공항을 원한다라는 것 때문에 가덕도라는 입지 자체가 처음에 부각이 됐었고 네. 그러려면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또 24시간 운영이 되는 이 이유로 이 지역 사람들이 지금 손꼽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 공항 자체가 물류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지금 들고는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산 신항만 지금 부산의 서쪽 끝이죠. 부산 서쪽 끝과 그 옆에 지금 진해 쪽에 이제 부산 신항 제2신항이 지금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역과 밀접해 있는 가덕도, 지금 가덕도 위치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거가대교라고 해서 거제와 부산을 연결해주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예. 예, 거기에 거가 거제고요, 가가 가덕도입니다. 아하. 그래서 예. 그 지역에 들어서야 된다라는 게 일단 이 지역인데 여러 가지 좀 부차적인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좀 제대로 된 인프라 공항이 들어서야 된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겠죠. 네. 자, 그런데 김동희 기자가 기사에 이렇게 쓰셨어요. 네. 부울경 지역의 관점과 논리를 이해하려면 그 지역의 위기감의 정체부터 살펴야 한다. 위기감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일단 그 이 지역 분들 그리고 이 지역 연구자, 뭐 정치인 혹은 주민들이 가장 손에 꼽는 위기감이라는 거는 일단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인구 충격입니다. 네. 젊은 인구가 지금 부울경을 빠져나가서 서울로 가고 있다라는 우려가 존재하는데 실질적으로 2015년 이후로는 부울경 전체의 인구가 감소를 하게 돼요. 전출 인구가 많은데 우리가 보통 800만 부울경이라고 얘기하지만 800만이라는 숫자는 이미 좀 꺾인 상태입니다. 네. 특히 이 전출하는 인구의 절반 정도는 20, 30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야 부울경에 직장이 많다 보니까 그 동네로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서 일거리가 그만큼 없다라는 뜻이 되죠. 이게 또 두 번째 이유와 연결이 되는데 두 번째 이유가 사실은 산업적인 측면이거든요. 산업상 원래는 부울경이 담당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어떤 축이 있습니다. 조선, 네, 조선, 뭐 해양, 중공업, 예, 그리고 건설 장비 예. 이런 중후장대형 산업들인데 문제는 이 지역이 차지하고 있던 이 국내 총생산의 어떤 비율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의 이제 비율을 GRDP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네. 물론 상승은 해요. 예. 전체 생산량이 상승은 하는데 아무래도 전체 국내 총생산 이 상승하는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 오히려 수도권의 입지가 그리고 어떤 위상이 좀 빼앗기고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을 새로 지어서 뭐 물류나 네. 또는 항공산업 등 신산업을 일으키면 대체 산업이 생기니까 네. 젊은 인구가 다시 역유된다든지 인구 감소 막고 여러 가지 모멘텀을 활성화된다. 만들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될 얘기죠. 수 있다. 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흔히 이 신공항이 과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느냐. 네. 이게 첫 출발점이 되지 않습니까? 네, BC 그렇습니다. 분석이라고 해서 네,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그렇죠. 하죠. 네. 들어가는 비용만큼 적어도 그 정도는 나오면 1이라고 보잖아요. 예, 1 그렇습니다. 이상은 돼야만 국책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BC 분석을 해봤더니 0.7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가덕 또한 0.7이었죠. 가덕도 아니고 그렇죠. 네네. 그럼 그런 상황 과연 이게 그렇게 해서 부울경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느냐 어떻게 보세요? 이 BC 분석을 따지면은 네. 최근에 이제 부산시가 새로운 안을 공개를 했는데 예. 그건 좀 더 BC 분석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지역 주장이고요. 그리고 옛날에 그 호남 고속철도라든가 호남 고속도로, 뭐 서해안 고속도로 이런 경우에도 사실 BC가 0.5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지역 균형 발전에 해당하는 인프라 투자는 우리가 단순히 비용 편익으로는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네. 일단 여기까지 시사인의 이번 주 커버 스토리였고요. 이어서 한겨레 21 커버 스토리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정은주 편집장께서 한겨레 21의 디지털 성범죄 끝장 프로젝트 간단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엔 아예 통곤호를 지난번에 예고하신 대로 통근을 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게 표지인데 네, 상당히 뭐랄까 예술적이기도 하면서 네. 뭔가 요즘 최신 드라마를 연상케 하기도 하고요. 일단 요거부터 설명부터 좀 해주실까요? 우선 N이라는 거미줄이 있죠. 예. 그 거미줄을 끊는 여성들이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 N이 무너지고 있는 중인 거죠. 예. 네, 그걸 이미지를 형상화했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디지털 성범죄 네. 그 아카이브도 같은 이미지를 오프닝에 쓰고 있습니다. 같은 이미지를 쓰고 계세요. 네,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통곤호라고 하는 게 뭔지 우선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보통 잡지라고 하면 잡스럽게 이것저것 다 들어가는 게 잡지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에 약간 역발상으로 네. 한 권의 한 가지 주제로
아하. 만들어 보겠다. 이제 그게 통고노 개념이고요. 저희 한겨레 21에서는 올해 이제 세 번째로 이 통고노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 네. 이 세 번째 주제는 디지털 성범죄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아까 표지에서 보신 것처럼 N번방의 지난 1년 그리고 네. 그것을 끊어내기 위하여 고군분투했던 여성들의 연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예. 여성 검사들, 검객들 이 연대한 그 노력들 이게 상징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 최근에 나온 소식만 보자면 조주빈이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지난 목요일이었죠. 네. 네, 그 우선 형량이 40년이라는 거가 조금 되게 좀 인상적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저도 그랬었고요. 그렇죠. 예.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면 이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가 있었어요. 네. 웰컴 투 비디오라고. 손정우. 네. 예. 몇 년이었는지 1년 6개월. 네, 맞습니다. 그게 진짜 얼마 전이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와 40년을 네. 비교해 보면 엄청난 변화가 대한민국 사회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 이제 차이가 무엇이었는지를 저희가 좀 조목조목 짚은 게 이 통고노 내용이고요. 네. 저 조주빈 판결로만 보면 저는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게 법원이 이제 이 사이버 그러니까 디지털 성착취 조직이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범죄 집단으로 인정을 했다는 건데요. 그렇죠. 이제 저희 잡지에도 이제 이 계보도가 나오거든요. 아하. 이제 이 정점으로 해서 이제 조직도가 다 보일 수 있게 나와서 저희가 썼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법원이 인정을 한 거죠. 네. 근데 이게 범죄 집단으로 인정됐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구성원들이 그 범죄가 규정한 법정 최고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N번방의 유료 회원들 그런 공범들까지도 네. 이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단체 조직으로 범죄 집단으로 인정 못 받았으면 단순 가담자는 그 행위만으로 보면 처벌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자, 김동인 기자께서는 네. 뭐 이거 취재하진 않으셨지만 조주빈 40년 딱 그 보도를 접하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뭐 과거에 관련 취재를 몇 번 한 적은 있는데요. 그러세요? 네. 예. 그런데 저도 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좀 한편으로는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조주빈도 그렇고 이제 손정우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굉장히 어떤 그 사실 잡히는 데까지는 굉장히 어떤 우연과 또 행운도 사실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가령 손정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종의 코딩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IP가 노출되는 코딩 실수가 있었고 그거를 예. 이제 미국에서 잡아낸 건데 음흠. 이게 이렇게 힘들게 겨우 잡은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에게 센 판결이 나가야 된다는 생각도 듦과 동시에 예. 또 아직 뭐 잡히지 않은 우리가 지금 모르는 영역들에서 빚어지는 어떤 피해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네. 이렇게 길게 가서 겨우 이렇게 처벌이 됐는데 또 얼마나 더 우리가 모르는 피해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피해자, 우리가 모르는 가해자 혹은 앞으로 나올 가해자 이 부분인데요. 조주빈은 40년형을 받았지만 한겨레 21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음란물 유포죄 1심 판결문 315건을 분석하셨잖아요. 그런데 실형이 5%에 그쳤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분석한 게 2017년 1월서부터 2020년 7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 전인 거죠. 네.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죄로 1심 판결문을 분석을 했는데요. 예. 그중에서 절반 정도가 벌금형이 나왔고요. 41%가 집행유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가 실형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디지털 성폭력으로 생산된 성착취물로 보이는 게 한 51건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뭐 마찬가지 형량이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유포죄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예. 성폭력 처벌법은 징역 7년이잖아요. 최고형이.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은 징역 1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송관망이 처벌이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적용이 간편하다는 생각하는 이제 정보통신망법으로 아하. 적용이 된 거죠. 예. 조두순도요. 2012년에 그 검찰이 기소할 때 형법으로 잘못 기소를 하는 바람에 사실 그 12년형 받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법조 적용이라는 게 사실은 너무 법이 많으니까 특별법을 적용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고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됐네요. 자, 그러면 조주빈에 대한 많은 형량이 사실 얼마 안 된 사이에 바뀐 건데
법은 그대로잖아요. 뭔가 법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느끼지 않으셨나요? 그 사이에 법도 변했죠. 성폭력 처벌법도 강화되긴 했죠. 변했죠. 국회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이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문제인 거죠. 예. 근데 성폭력 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면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된다. 혹은 피해자가 특정이 되더라도 가해자가 이걸 고의로 유포했다는 걸 증명하기 어렵다. 사실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수사 인력들이 이 문제가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고 달려들어서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한국 사회가 그러면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얼마나 심각한 범죄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 사회적 인식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조주빈처럼 엠번방처럼 막 언론에서 보도를 하니까 사실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다른 그 피해자들은 경찰서 찾아가도 이런 피해 너무 많은데 그리고 뭐 잡기도 어렵다. 잡기도 어렵고. 네, 그렇게 예. 얘기하는 경우가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던 굉장히 거고 많았죠. 그런 사례들이 이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비교 사례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를 꼽으셨어요. 상당히 잘 되어 있다. 어떻게 우리와 비교했을 때 잘 되어 있던가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인터넷 안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네. 이곳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그 영상물을 삭제하고 그리고 피해자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정부 조직이거든요. 근데 네.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항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정부 조직이라고 하더라고요. 세계 최초. 네, 지금 피해자들도 사실은 가해자라 처벌하고 난 후에도 자기의 영상이 계속해서 세상에 유포되어 있어서 이것을 삭제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한국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이 오늘도 나는 삭제를 하고 있는데 징역 40년이 나왔다고 끝난다는 걸로 보는 것은 굉장히 네. 억울하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호주의 원스톱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좀 깊이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꼭 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9011님 문자에 두 분 은근히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건 저뿐인가요? 흐흐. 시사인 한겨레 20일 두 잡지 모두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 많이 발굴해 주세요. 이 팽팽 긴장감이 느끼셨다면 성공인데요. 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너무 그 두 분이 김현희 기자하고는 화기애애하셔가지고 네, 제가 자꾸 막 이렇게 부추기는데 긴장과 갈등을. 나쁜 놈이죠, 제가.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겨레 20일 정은주 편집장, 시사인의 김동인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